나라에서 주는 연금이요. 제 통장에 단 한 푼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가져갔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달콤한 말 한마디가 제 노후를 지옥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에게 남은 건 오직 아들 하나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일을 쉬게 되었을 때 나라에서 나오는 국민연금과 보조금은 제게 마지막 생명줄과 같았죠.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돈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꼬박꼬박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자식인데 설마 내 입에 들어갈 밥숟갈까지 뺏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새벽 4시에 집을 나가 파지를 주어야 했고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우리한테 도움되면서 쪽방촌에서 쥐 죽은 듯이 오래 살다 가세요. 평생 자식 농사 하나 잘 지었다고 믿어온 66살 할머니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에게 남은 건 오직 아들 하나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제 삶의 전부였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민수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 흘리던 어린 아들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 거야.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오피스텔 청소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나갔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은 늘 물에 불어 쭈글쭈글했고 허리는 쉴 새 없이 아팠지만 아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 하며 웃는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릅니다. 좋은 대학 갈 아이예요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헛되지 않구나. 우리 민수는 정말 엄마의 자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느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늘 따뜻한 야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먹을 반찬은 시장에서 파는 가장 싼 김치와 된장으로 때웠지만 아들 도시락만큼은 고기 반찬을 꼭 넣어 주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을 때 민수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웃으며 엄마 해냈어요. 라고 말하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좋은 대학 붙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약속 지켰어요. 대학 등록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래시장 생선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후 식당 일을 하고 저녁에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아들이 대학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견딜만 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민수는 학업에 충실했고 방학 때마다 집에 돌아와 엄마, 저 학점 잘 나왔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은 더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아들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졸업 후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얼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악착같이 벌어도 만들 수 없는 돈을 아들은 한 달 만에 버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 성공했구나.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민수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게 30만 원을 쥐어주며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민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은지라는 이름의 예쁜 아가씨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걸 잘 안 먹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제 옷차림을 보며 민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제가 참고 잘해주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을 깨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그 돈을 받으며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 쪽 하객들은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고 신부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산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누군가 신랑 어머니 참 소박하시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민수가 행복해 보여서 참았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후 민수는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명절에만 오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라며 끊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더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어머니 민수 지금 바빠요라며 대신 받고는 민수에게 전화를 바꿔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관절염도 상당히 진행되었어요.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일을 그만두고 나니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연금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과 제가 일하면서 낸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방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와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 반가워서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고기를 다 꺼내 불고기를 만들고 아들이 좋아하던 잡채와 동그랑땡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부엌에 있는데 거실에서 민수와 은지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연금이 나온다며? 한 달에 얼마나 되는데?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70만 원이면 적지 않은데? 어머니 혼자 쓰시기에는 많잖아. 우리 애기 곧 태어나는데 분유값, 기저귀값 만만치 않을 거야. 어머니한테 좀 도움받으면 안 될까? 그러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제 손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연금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래, 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 곧 애기 태어나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집값도 올라서 전세금 더 올려야 하고 애기 낳으면 은지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수입도 줄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혼자 계시는데 연금이 7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거 엄마 혼자 쓰시기에는 많지 않나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게 민수야. 엄마도 방세 내고 생활비 쓰면 빠듯하단다. 그때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뭘 그렇게 많이 쓰세요? 저희는 애기 키워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가족이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지야, 엄마도 살아야 하는데.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금을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엄마 나이에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매달 필요한 만큼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아뒀다가 나중에 엄마 병원비로 쓰면 되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은지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르신들 사기당하시는 경우도 많다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게 더 안전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받기만 했잖아요. 결혼 자금도 받고,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연금 저희가 받아서 잘 관리해 드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드릴게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효도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손주가 곧 태어난다는데 할머니로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민수야, 엄마 통장까지 맡기는 건 좀. 엄마, 왜 그래요? 저 믿지 못하세요? 제가 엄마 아들인데 제가 엄마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냥 관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엄마 것 제가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더 잘 관리해드린다는 거잖아요. 은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좀 믿어주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나요? 손주 낳으면 어머니 자주 보러 오시라고 할게요. 그때 용돈도 드리고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마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겠어?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동이체 설정을 민수의 계좌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도 전화해서 수령 계좌를 민수명의 계좌로 바꾸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수가 웃으며 저희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은지는 어머니, 저희 가봐야 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라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마치 제 앞날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니?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해야 하는데. 아,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짧게 끊겼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은지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지야, 민수 좀 바꿔줄래? 생활비 이야기 좀 하려고. 어머니, 민수 지금 회사에요. 바쁘다고요. 그리고 생활비요? 저희도 지금 아기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도 은지야, 엄마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냉장고에 뭐 좀 있으시잖아요. 그거 드시면 되죠. 저희 아기 출산 준비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유모차 하나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얼마 안 드실 텐데 뭘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비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쌀독에는 바닥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껴뒀던 비상금 10만 원으로 쌀과 라면, 김치를 샀습니다. 그것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민수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은지에게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좀 도와다오. 먹을 게 없구나. 답장은 없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비상금마저 바닥났습니다. 쌀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고 라면도 마지막 한 봉지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라면을 아껴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루에 한 끼 라면 반 개씩 끓여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돗물을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조금만 참자. 민수가 곧 연락 올 거야. 손주도 곧 태어날 텐데 연락 안 할 리 없어.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연금 70만 원은 매달 민수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며 낸 돈이었고 남편이 살아생전 쌓아놓은 돈이었는데 그 돈이 제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배가 너무 고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라도 밥을 먹어야겠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낡은 옷을 껴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박스와 폐지를 주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구나. 평생 열심히 일해온 내가 이제 쓰레기를 줍고 있구나.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스를 발견하면 재빨리 집어들고 페트병이 보이면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 감각이 없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워온 폐지와 박스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1개와 바나나 우유 1개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있을 텐데 그 어미는 새벽에 쓰레기를 주워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폐지 줍기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배가 고파서 잠을 설치다가 새벽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구멍난 장갑을 끼고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손수레는 옆집 할머니가 쓰다가 버린 것을 주워온 거였는데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지나가거나 대리운전 기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누가 알아볼까봐, 누가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웠습니다. 66살 할머니가 새벽에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요? 처음 며칠은 어디에 폐지가 많은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며 쓰레기 봉투를 뒤졌습니다. 손에서는 쓰레기 냄새가 났고 옷에도 그 냄새가 배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인간은 참 적응의 동물이더군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느 건물 뒤에 박스가 많이 나오는지, 어느 골목에 페트병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편의점 뒤편에는 박스가 많이 쌓여 있었고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 근처에는 신문지와 잡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구역을 도는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서로 눈치를 보며 더 좋은 폐지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발견한 박스 더미를 다른 할머니가 채가시는 바람에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봤어요. 왜 가져가세요? 뭐가 당신 거예요? 여기 당신 이름 써 있어요? 먼저 손댄 사람이 임자지. 결국 저는 박스를 포기했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제 자존심이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품위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무뚝뚝한 중년 남자였는데 처음에는 제 폐지를 보며 이게 뭐예요? 젖은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섞여 있네. 이런 건 값을 제대로 못 쳐줘요라며 깎았습니다. 한 손수레 가득 채워간 폐지를 팔아도 3,000원, 많아야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샀습니다. 가끔은 마트에서 할인하는 빵을 사기도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은 반값에 팔았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폐지를 주워 팔고 그 돈으로 그날 먹을 것을 사고 남은 시간에는 방에 누워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새벽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보며 오늘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폐지가 다 젖어서 팔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만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국물에 물을 타서 데워 마셨습니다.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굶었습니다. 밤이 되자 배고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피부는 거칠고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비는 이틀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이틀을 굶으니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워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내가 낳은 아들 때문에 굶어 죽는 건가? 분노보다는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비가 그친 후 저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젖은 폐지라도 주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굶으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걷다가 휘청거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폐지를 주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주운 폐지는 대부분 젖어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이걸 어떻게 받아요? 다 젖었는데라고 했지만 결국 1,500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1,5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삼각김밥 하나도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1,200원짜리였습니다. 편의점 한쪽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려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앉아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전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민수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고 야식을 챙겨주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배부르게 밥을 먹고 있을까요? 손주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봤자 받지 않을 것이고 받는다 해도 냉정한 말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손주 얼굴은 보고 싶었습니다. 제 핏줄인데 제 손자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었고 지갑을 뒤져봐도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젊은 남자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손님들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식당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서 있었던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쓰레기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먹다 남은 도시락과 삼각김밥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저걸 먹어야 하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먹어야 할 정도인가? 하지만 배고픔이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쓰레기통에서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겨보니 한 입 베어 먹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멀쩡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줍고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추위와 노동으로 갈라졌습니다. 피가 나기도 했지만 약을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무릎은 만성적으로 아팠습니다. 폐지를 주우려고 계속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보니 관절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은 폐지를 줍다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돗물로 씻고 휴지로 동염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에는 딱지가 앉았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입던 옷들이 다 헐렁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얼굴, 푹 꺼진 눈, 거친 피부. 이게 한때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아들을 키웠던 그 억센 여자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추위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난방을 켤 돈이 없어서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덜덜 떨다가 아침이 되곤 했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연체된 금액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집주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월세 밀린 거 언제 주실 거예요? 이번 달 것까지 2달 밀렸잖아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곧 마련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하루에 폐지 팔아서 버는 돈이 기껏해야 4, 5천 원인데 월세 2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절박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세도 못 내고 있어. 제발 엄마 연금 조금만 돌려다오. 아니면 생활비라도 좀 보내다오. 엄마, 저도 바빠요. 애기 키우느라 정신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엄마는 혼자 계시니까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 굶고 있단다. 새벽에 폐지 주어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어. 제발, 엄마 과장하지 마세요. 설마 정말 굶으시겠어요? 그리고 폐지 주우신다고요? 엄마 창피한 줄 아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엄마가 굶고 있다는데, 폐지를 줍고 있다는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창피하다고? 체면을 생각하라고? 민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전 바빠요. 끊을게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들 집에 찾아가기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아들도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몇 안 남은 교통비를 털어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제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마 제게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을 겁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몸에서는 냄새가 났고 폐지를 주우며 묻은 먼지와 때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멋진 아파트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당당하게 아들 집에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옷매를 고쳐 입고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제 모습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은지야, 엄마 좀 들어가도 되겠니? 민수 있니? 어머니, 지금 불편한데요. 애기 자고 있고 집안도 정리 안 되어 있어서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들여보내다오. 민수랑 얘기 좀 하고 싶구나. 은지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두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였습니다. 은지가 삼겹살을 굽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냄새를 맡자 침이 고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민수 어디 있니? 방에 있어요. 불러드릴게요. 은지가 방문을 열고 여보,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제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민수야,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단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세도 밀렸어. 제발 엄마 연금 좀 돌려다오. 아니면 생활비라도 좀 보내다오. 민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아기 낳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거기다가 전세금도 올려야 하고, 솔직히 어머니 연금으로는 턱도 없어요. 그래도 은지야, 그건 엄마 돈이잖니. 엄마가 평생 일하며 낸 돈이고. 어머니, 그게 지금 중요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돈이 많이 안 드시잖아요. 저희는 아기 키워야 하는데. 하지만 그때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주였습니다. 처음 듣는 손주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 좀 보고 싶구나. 은지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아기 놀랄까 봐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민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다오. 엄마가 지금, 엄마.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 오면 애기 울고 은지는 육아 힘들다고 짜증내고 거기다가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은지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보시다시피 저희도 정신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저희도 한계가 있다고요. 어머니 연금 얼마 된다고 그래요? 70만 원 가지고 저희가 뭘 하겠어요? 그거 저희한테 도움이 되니까 받는 거지. 어머니 드리자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제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너희는 처음부터 엄마를 속인 거니? 민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지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가주세요. 민수야. 엄마, 제발 가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민수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그렇게라도 우리한테 도움되면서
쪽방촌에서 쥐 죽은 듯이 오래 살다 가세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래 살아야 연금도 오래 나오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제가 뭘 들은 겁니까? 제 아들이,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저에게 쥐 죽은 듯이 살다 가라고 했단 말입니까? 민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엄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는데 연금 받으셔서 우리한테 도움이나 되세요. 그게 마지막 효도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민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아들의 모습만 보고 듣고 싶었던 말만 들어왔던 게 아닐까요? 은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70만 원이면 많잖아요. 저희는 세 식구인데도 빠듯하게 살아요. 이게 공평해요?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쪽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월세도 싸고. 쪽방이라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쪽방촌이 어떤 곳인지 너희가 아니? 알죠. 근데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들 많이 사신다던데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서울에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전세금 올릴 돈도 없어서 고민인데 엄마 연금까지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하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굶고 있는데, 엄마가 새벽에 폐지 주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라고?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옆집에 다 들려요. 민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목소리 낮출게. 근데 민수야, 대답 좀 해봐.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던 거 기억나?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사주려고 엄마가 굶었던 거 기억나?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엄마가 밤낮 없이 일했던 거 기억나?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거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저는 그냥 공부하고 학교 다녔을 뿐이에요. 엄마가 고생한 건 엄마 선택이었잖아요. 왜 그걸 저한테 떠넘겨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물음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단다.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가 널 키운 건 엄마 선택이었어. 그건 인정해. 근데 말이다. 그 연금은 다르단다. 그건 엄마가 평생 일하면서 낸 돈이야. 엄마 것이란 말이야. 그걸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해요? 법적으로는 엄마 명의의 돈이 맞죠. 근데 이미 계좌는 제 명의로 바뀌었고
엄마가 동의하셔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되는 거니? 엄마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은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과장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굶어 죽어요? 복지관 가시면 무료 급식도 나오고 주민센터 가시면 도와주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살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폐지 주우러 다니는 게 편한 거야? 쓰레기통 뒤져서 남의 먹다 남은 음식 먹는 게 편한 거야? 민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세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도움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왜 폐지를 주어요? 창피하게. 창피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창피한 거니? 내가 엄마 연금을 가로채서 엄마를 굶게 만드는 건 창피하지 않고?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가로챘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동의하신 거잖아요. 서류에도 도장 찍으셨고, 그건 너희가 잘 관리해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동의하신 거잖아요. 속았다고 하시려면 증거를 대세요. 저희가 엄마를 협박했어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스스로 도장 찍으신 거예요. 은지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괜히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학대했다거나 그런 말. 증거도 없으면서 그러시면 오히려 어머니가 곤란해지세요.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고소? 제 입에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소당해? 내 돈 달라고 하는데?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는 제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엄마가 동의해서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엄마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몇 달째 말했는데 한 푼도 안 줬잖니. 그건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돈이 정말 없었다고요. 돈이 없어?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새 소파, 새 텔레비전, 새 식탁 이게 다 돈 없어서 산 거야? 그리고 아까 삼겹살 굽던 냄새는 뭐야? 너희는 고기 먹으면서 엄마는 굶으라는 거야? 은지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고기 한 번 먹는 것도 잘못이에요? 저희도 돈 벌어서 사는데 고기 정도는 먹을 수 있죠. 어머니랑 저희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돈으로 너희가 고기 먹고 있는데 비교하지 말라고? 어머니 돈 아니에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저희 돈이라고요. 이해 못하세요? 민수가 은지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우리도 지쳤어요. 다음에 얘기해요. 다음은 언제인데? 다음에도 또 이럴 거잖아. 너희는 처음부터 내 돈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는 그 돈 필요해요. 아기 키우는데도 돈 들고, 전세금 올리는데도 돈 들고, 차 할부금도 내야 하고, 엄마 연금 70만 원이면 저희한테는 큰 돈이에요. 근데 엄마는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사는데 7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민수야. 엄마, 제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엄마가 연금 받아서 혼자 쓰시는 것보다 저희한테 주셔서 손주 키우는데 쓰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아요? 저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엄마는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쪽방 하나 구하세요. 서울 외곽에 가면 월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거기서 사시면서 복지관에서 밥 드시고 주민센터에서 도움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푼도 안 들어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제 입에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삶이 효율로 계산되는 거니?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일도 못 하시고 그냥 연금 받아서 사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기 키우고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원이 집중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그건 모성애였을 겁니다. 평생 지켜온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알았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엄마.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엄마의 돈이 필요했던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어. 엄마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됐어.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 안 해도 돼. 이제 다 알았으니까.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엄마 연금 돌려줄 수 있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드려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먼저 선택한 거야. 엄마를 버리기로. 그럼 엄마도 선택할 거야. 엄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뭘 하실 건데요?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해보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오히려 어머니가 무고죄로 잡혀갈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은지가 어머니, 다음부터는 약속 없이 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노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뭔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잔뜩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여보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귀하게만 키웠나 봐요. 고생이 뭔지 모르게 키웠나 봐요. 버스가 왔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온몸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미 모든 게 망가진 인생인데 비를 맞는다고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벗어 욕실에 걸어두고 차가운 방에 앉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데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이 한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쥐 죽은 듯이 살다 가세요. 어머니가 오래 살아야 연금도 오래 나오잖아요.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아들이 이기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쥐 죽은 듯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럴 순 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싸워야 해. 내 삶을 되찾아야 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제 권리를 찾기로, 비록 상대가 제 아들이라 할지라도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쳤고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싸움의 시작. 젖은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거기서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일단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아기였던 그 아이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제 손을 잡고 웃던 그 아이가 대학 합격증을 받고 기뻐하던 그 청년이 이제는 제게 쥐 죽은 듯 살라고 말하는 냉혈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너무 많이 주려고 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사랑을 이용한 놈들이 잘못된 거지. 주민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의 끝이자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추위에 떨었던 탓인지 그 온기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고 민원인 몇 명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입을 열려고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 제 연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제가 굶고 있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 제 연금을 말을 하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직원이 놀라며 일어나 제 곁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일단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거기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직원을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물티슈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물을 마시고 눈물을 닦으며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아들을 혼자 키운 것,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둔 것, 아들과 며느리가 연금을 관리해 주겠다고 한 것, 그 후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 새벽에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고 있는 것, 아들이 제게 한 말들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에 해당해요. 노인 학대라니요? 저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그냥 제 아들이 불효를 한 거 아닌가요?
어르신,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모를 경제적으로 방임하는 것은 노인학대방지법에 저촉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형사처벌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어르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째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계좌를 다시 어르신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요. 셋째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감옥에 가면 그럼 손주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직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은 굶고 계세요. 제대로 된 집도 없고 새벽에 폐지를 주워서 연명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어르신이 이대로 계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르신, 아드님은 어르신을 아들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직원의 말이 따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께 쥐 죽은 듯 살라고 말한 사람이 아들인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계좌 변경 절차를 알아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를 찾아 걸어주었습니다. 통화 중에도 옆에서 도와주며 제가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원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안타깝게도 계좌 변경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자인 아드님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적 절차요? 네, 경찰에 신고하시고 조사 과정을 거쳐서 강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드님을 설득해서 자진 반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설득은 불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서 말해봤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시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 아들을 신고한다? 그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싶어요. 어르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갑에는 1,000원도 안 되는 동전만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긴급 지원금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5만 원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어르신 받으세요. 이런 상황을 위해 있는 제도예요. 직원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꼭 경찰서에 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지낼 곳이 불안정하시면 노인복지관에 연락해 보세요.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 드릴게요. 직원은 여러 기관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노인복지관, 법률구조공단, 노인학대 신고센터, 무료급식소 등등. 저는 그 종이를 꼭 쥐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손에 쥔 5만 원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쌀 한 포대, 계란, 김치, 라면, 참치캔, 빵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햇살로 지은 따뜻한 밥, 계란 프라이와 김치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당연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배를 채우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여러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법률구조공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전에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긴급하니까 우선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방은 추웠지만 배가 부르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시작.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은 밥으로 아침을 먹고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중년의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 경제적 학대입니다.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노인복지법 위반도 성립됩니다. 그럼 제 아들이 정말 처벌받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중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어르신의 권리를 되찾는 거예요. 일단 연금부터 다시 어르신 계좌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경찰이 조사를 시작할 거고 그 과정에서 아드님께 연금 반환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만약 불응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요. 고소장이요.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고소하는 건가요? 어르신, 선택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아드님은 자진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어르신을 협박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 아들을 고소한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어르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르신이 하시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어르신 돈을 어르신이 쓰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럼 하셔야죠. 그리고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드님이 정말 어르신을 아들로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면, 진짜 가족이라면 어머니를 굶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고소장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제출할 때도 동행해 드릴 수 있어요.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했고 변호사님은 그것을 법적 용어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고 나니
뭔가 후련하면서도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혼자 가볼게요. 그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경찰이 조사할 때 주눅 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피해자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고소장을 꼭 쥐고 법률구조공단을 나왔습니다. 경찰서까지 걸어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나?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살아야 해. 내가 죽으면 손주고 뭐고 다 소용없어.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대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노인 학대 사건이네요. 담당 형사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얼마 후 형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형사였습니다. 어르신, 저를 따라오시죠. 진술 좀 받아야겠어요. 조사실로 들어가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조사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형사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언제 연금 계좌를 바꿨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후로 생활비를 받았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잔거자 있는지 등등. 어르신, 문자 메시지나 녹음 같은 증거는 없으세요? 없어요. 다 말로만 했어요. 증거가 약하긴 하지만 어르신 진술과 상황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드님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여기로 오나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와야 합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 협박하거나 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것도 추가 범죄가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사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어르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연락이 온 건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엄마가 나를 고소했다고? 그래, 엄마가 했어.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자식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민수야, 엄마도 살아야 하잖니. 너희가 엄마 연금 돌려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돌려줄 게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 돈이라고요. 엄마가 동의해서 준 거잖아요. 동의한 게 아니야. 너희가 관리해준다고 해서 믿고 맡긴 거지. 근데 단 한 푼도 안 줬잖니. 엄마, 고소 취하해요. 지금 당장. 싫어. 엄마.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시면 엄마도 가만 안 둬요.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엄마가 치매 있다고 할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헛소리 한다고. 그럼 엄마 진술은 증거로 인정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엄마도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예요.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었니? 너희가 엄마를 가족으로 대우했니? 민수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쥐 죽은 듯이 살다 가라고 했잖아. 그게 가족한테 할 말이니? 전화 너머로 민수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끝이야. 엄마는 더 이상 너희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법이 판단할 거야. 엄마,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 며칠은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민수에게서 협박 전화가 몇 번 더 왔지만 저는 형사님이 준 조언대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엄마 고소 취하 안 하면 엄마 요양원 집어넣을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애기 평생 할머니 얼굴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증거를 들이대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어르신 연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서 사용한 것, 어르신께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요. 그리고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드님이 연금 계좌를 다시 어르신 명의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희가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더니 결국 동의했어요. 내일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계좌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드님도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것을 되찾는구나. 제 권리를 되찾는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도 함께 가주셨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민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르신, 계좌 변경 신청 접수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어르신 계좌로 연금이 입금될 거예요. 그동안 아들이 가져간 돈은요?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형사사건은 처벌을 위한 거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요. 그럼 또 소송을 해야 하나요? 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은 훨씬 쉬워집니다. 일단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연금부터 제 계좌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나오는 길에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견디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하지만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재판 과정도 있고요.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으셨어요. 자식을 고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아요. 변호사님, 제가 잘한 건가요? 가끔은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싶어요. 어르신, 생존이 냉정함보다 우선입니다. 어르신이 굶어 죽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잘못은 어르신이 아니라 아드님이 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연금 입금일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제 통장에 7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제 돈, 제가 쓸 수 있는 돈, 몇 달 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밀린 월세부터 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월세 낼 수 있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라고 말했을 때 집주인도 안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다행이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그 다음은 마트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갔습니다. 쌀, 채소, 고기, 과일 하나하나 담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면서 이제 이 정도는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계산원이 어르신,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얼굴이 환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날이에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밥을 지었습니다. 제대로 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상을 차려놓고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우리 아들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제 권리를 되찾았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배부르고 따뜻한 잠자리.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 날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서니 민수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민수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9개월간 피해자인 친모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총 63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방임하여 노인복지법을 위반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을 부양하기 위해 연금을 관리한 것이며 악의가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새벽에 폐지를 주우며 연명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것이 부양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게 연금 관리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제가 나이가 들어 관리하기 힘들 것 같다며 자기들이 잘 관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 후로 생활비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주운 일, 쓰레기통을 뒤진 일, 굶주린 일.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에게 연금 관리를 맡기실 때 서류에 직접 서명하셨죠? 네, 하지만 강요받지 않으셨죠? 강요는 아니었지만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만 해주세요. 강요받지 않으셨죠? 네. 그럼 자발적으로 동의하신 겁니다. 검사가 재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아들을 믿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를 방임한 것이 문제입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오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민사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작성했습니다. 민수가 가져간 63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어르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은 거의 승소 확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 달이 지나고 선고 날이 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친모인 피해자의 연금을 횡령하고 경제적으로 방임하여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에 빠뜨렸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 폐지를 줍는 등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이는 명백한 노인 학대이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방청석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후련함과 슬픔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만족하세요?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끝났어요. 민수는 전과자가 됐고 우리 애는 아빠가 전과자인 걸 평생 떠안고 살아야 해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은지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탓을 하기 전에 너희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봐. 엄마를 굶게 만들고 쥐 죽은 듯 살라고 말한 게 누구야? 엄마는 단지 엄마 것을 되찾으려 한 것뿐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까지 가고.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가족으로 대했니?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가족이 아니야.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수와 은지가 법원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사소송은 형사 판결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승소했고 민수는 63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분할 납부가 허용되어 민수는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첫 달 제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민수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연금도 다시 받게 됐고 아들도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르신이 용기 내신 덕분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이겼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제가 잘한 건가 싶고, 어르신, 그런 감정은 당연해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어르신,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르신은 생존하기 위해 싸웠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인복지관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인복지관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굶주렸던 일, 폐지를 주었던 일, 아들과의 법적 다툼, 그리고 지금의 복잡한 감정까지.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느끼시는 감정은 죄책감이에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어르신이 느낄 필요가 없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제 아들이 전과자가 됐어요. 제 손주는. 어르신, 아드님이 전과자가 된 건 어르신 때문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르신은 단지 살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르신, 만약 어르신이 참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이 더 나빠지고 어쩌면 생명도 위험했을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맞아요. 어르신은 살기 위해 싸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해요. 더 이상 자식 때문에 희생하지 마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 활동 등. 저는 그 중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공원 관리 일이었는데 주 3회 4시간씩 일하고 월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주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이었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돈을 다 뜯겼어요. 근데 참고 살았죠. 그러니까 계속 뜯기더라고요. 전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그 여자가 제 적금을 다 해약해서 가져갔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용기를 낸 게 잘한 일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더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연금 70만 원, 일자리 사업 50만 원, 민수가 갚는 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1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방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손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 싶죠?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또 당할 것 같아요. 만약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그때는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현명하시네요. 저는 자꾸 참고 또 용서해줬다가 결국 이 꼴이 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밤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여보,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우리 아들은 잃었지만 제 삶은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공원 관리 일을 하러 가야 했고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빼앗겼던 노후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식이 제 인생을 망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만 있었던 제 침묵이 제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싸웠고 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그런 당연한 일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식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 때문에 소갈이하며 눈물 흘리는 분 계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엄한 인간이고 당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읽고 위로하며 길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자식 농사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 살지 마세요.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